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가 붕괴로 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의 12년에 걸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부채가 금융 부문에서 비금융 부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총 거래 자본과 자본의 대부분이 기업과 개인의 부채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과 개인이 부채 청산을 위해서 주식을 대대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주가 붕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S&P 500 지수가 20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연준이 초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릴 전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가 붕괴를 초래할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금융 생태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서 안정성의 불안정성, instability of stability가 심각합니다. 안정성, 불안정성 역설은 모든 플레이어가 합리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합리적이고 갑자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겠습니까? 연준의 정책은 이러한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느슨한 통화 정책을 1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연준은 금융 시스템에 축적된 위험을 금리 인상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려도 주식시장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틀어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는 누군가가 큰 빨간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주식을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주식시장이 붕괴했습니다. 개인의 이러한 편향적 행동이 금리 인상을 앞둔 연준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정책을 긴축할 때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투자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하늘색 선은 2년 만기 미국 재무성 채권 수익률입니다. 주황색 선은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입니다. 이 검정색 선은 S&P 500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닷컴 거품이 형성될 때 닷컴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방기금금리와 2년물 수익률이 계속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치솟으니까 수년에 걸쳐 금리가 치솟으니까 그 이후에 닷컴 거품이 붕괴했습니다. 2003년부터 연방기금금리가 꾸준하게 올랐고 2년물 국채금리도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금리는 거의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거품, 주식시장과 경제의 어느 구석에도 과도함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빵, 나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전기자동차는 테슬라 1조 달러 시가총액, 기업부채, 신용위기, 산업펀드 등 과도함의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러한 투기적인 위험 감소 증가는 연준의 개입과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미국 가계의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연준의 달러화 인세 증가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색 변은 미국 가계 주식 보유량입니다. 2009년부터 급격하게 미국의 가계 주식 보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와 함께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같이 증가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미국 가계 주식 보유를 견인한 것입니다. 놀랄 것도 없이 10년 이상의 엄청나게 느슨한 통화정책에 이어지자 주식시장 참여자의 위험 감소, 리스크 애페타이트가 치솟았고 연준이 모든 위험을 제거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손실의 위험이 없다. No risk of loss이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모든 투자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손실이 위험이 없다는 믿음이 부채를 통한 거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셋 클러만은 자신의 저명한 저서 A Margin of Safety에서 1980년대 채권시장 붕괴 직전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채권을 마구 발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좀비 컴퍼니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저렴한 비용으로 부채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1980년대 좀비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좀비 기업이 있습니다. 1980년대 좀비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 미만인데 지금은 6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그래프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말합니다. 1989년에는 그런 기업들이 3천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명백한 문제는 그들이 부채를 재융자, 리파이낸스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재 세계는 금융연금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기업이 기록적으로 많습니다. 2007년 이후 미국 부채 위기의 상당한 부분이 금융 부문에서 부채가 너무 많은 비금융 부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양적 완화의 후퇴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비금융 부분의 부채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금융 부분의 부채 비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만 부채를 짊어진 게 아닙니다. 개인이 주식시장을 쫓기 위해서 부채를 엄청나게 떠안았습니다. 주식시장의 총 거래 자본은 계속 증가했는데 개인의 자기 자본 즉 잉여현금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검정색 선은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총 거래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주황색 선은 개인의 잉여현금, 개인의 현금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빚이 아닌 개인의 실질 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기 자본은 계속 쳐박았습니다. 주식시장 총 거래 자본은 증가하는데 개인의 잉여 현금이 감소하는 현상은 개인이 부채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빚을 내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연준이 통화를 긴축하고 금리를 올리면 기업과 개인 모두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고 이것은 주식시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주식의 급격한 가격 조정과 상당히 긴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종료되고 상승을 시작할 때 미국의 ETF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과거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 예를 볼 때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항상 GDP 추세에 수렴했습니다. 닷컴 거품으로 주가가 붕괴했을 때 GDP 추세에 딱 수렴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주가가 붕괴했을 때 GDP 추세에 수렴했습니다. 지금 주식이 여기 와 있습니다. 떨어지면 아마 여기까지 GDP 추세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2000선 밑입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한다면 2000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